안녕하세요. 윤정도입니다. 7월 한 달 동안의 국내 증시 3주 연속 강세를 띠면서요. 1,500포인트도 훌쩍 넘겼습니다. 7월 마지막 거래일 1,550포인트를 넘긴 상태에 마무리를 지은 국내 증시. 과연 그렇다면 8월 달에는 어떠한 흐름을 나타낼지 전망과 전략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ELW 시장 세계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ELW에 대한 공부와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첫 번째 순서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ELW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은 대신증권 파생상품운용부의 박은정 대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7월 들어서는 굉장히 강한 그런 흐름을 나타내줬는데요. 외국인들의 여전한 현물 매수세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강세에 더불어서 국내 증시 탄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ELW 시장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전체적인 시장 개요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LW 시장에 있어서는 거래대금도 사상 최대치를 넘기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서도 발표를 해줬는데 세계 2위 시장까지 올라섰다는 내용들. 네. 7월에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네. 전반적인 7월 상황 그리고 7월 마지막 주의 흐름 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코스피 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연이은 차익 실현 매물 출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13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1550선을 가볍게 회복했습니다. 이러한 지수 상승 분위기 속에서의 한 주간 ELW 시장의 특징은 주식시장에서 상승을 주도했던 대형 IT 주를 비롯해서 은행주의 콜 상품과 8월 만기 얕은 내가격 지수형 ELW로 거래가 집중이 되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11월 만기 지수형 ELW의 신규 상장이 두드러졌던 한 주였습니다. 네, 시장 상황에 맞게 ELW 시장도 움직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대형 IT 그리고 은행주들 위주에서 거래가 좀 활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반적인 거래대금 동향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상황하고 어차피 계속해서 연동돼서 움직이는 폭이 항상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거래대금의 동향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네. 이 부분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하루 거래대금 평균은 8,300억 원 수준으로 7월 중순서부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 초반 코스피 지수가 숨고르기 양상을 나타내면서 ELW 시장에서도 7,800억 원대로 거래 대금이 이제 줄어들기도 했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지수 상승에 무게가 실리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다시 거래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 마지막 날이면서 7월 마지막 날인 금요일은 상승 분위기 속에서 장중 변동성 축소로 다시 거래 대금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전체 유가증권 시장에서 ELW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한 주도 14%대를 유지를 하다가 주 마지막 날은 10%대로 비중이 축소가 되면서 한 주 마감했습니다. 20% 수준까지 올라섰던 거래대금 비중 그리고 1조를 훌쩍 넘겼었던 거래대금 자체가 7월 중순 이후에는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투자자별 수급 동향은 어땠는지 역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사실상 많은 기록들을 양산을 했는데 네. 중반 이후에는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인 것 같아요. 투자자별 동향에서 뭔가 바뀐 게 있는 것인지 투자자별 수급 동향도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투자자별 수급 동향은 지난주 대비해서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1일 평균 한 4,500억 원 이제 거래를 하면서 전체 시장의 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LP가 포함되어 있는 기관 투자자가 3,700억 원으로 45%를 차지하고 외국인의 1%를 차지하며 거래가 됐습니다. 투자자별 수급 동향은 지수형 상품의 만기, 즉 선물 옵션 만기일 전후로 개인 투자자의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 기관, 외국인의 비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잠시 동안에 기관들의 거래대금 비중이 증가하기도 했었는데요. 여전히 개인들의 거래대금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거래대금이 또 다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거래대금 동향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일단 투자 전체적인 시장, 발행 시장의 흐름,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 시장 같은 경우에 매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관들이 어떠한 업종 또 어떻게 보느냐, 어떤 시각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이제 발행 시장에서 녹여져서 표출이 되는데 이번 주 발행 시장 동향은 어땠는지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다소 주춤했던 그 발행 시장은 이번 주는 다시 활기를 띤 한 주였습니다. 시티증권을 비롯해서 9개의 국내 증권사가 한 주간 새로운 상품을 선보였는데요. 신규 발행 종목 수는 198종목이고 최종 거래일이 도래된 종목은 30일 기준으로 개별 주식 ELW가 7종목으로 7월 31일 기준으로 지난주 대비해서 한 80여 종목이 증가한 총 3,131종목이 시장에 상장됨으로써 지난 6월에 이어서 이번 달 역시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그 발행 증권사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행사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상품의 질도 높아졌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종목의 ELW가 또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 분들의 선택 기준도 좀 많이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발행 시장, 그러니까 발행 시장의 신규 종목군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떤 업종에서 또 어떤 종목이 기관들의 눈에 띄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신규 상품에 대한 특징 부분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는 개별 주식 종목 위주로의 좀 상장이 증가를 했는데요. 다시 이번 주는 지수형 상품의 상장이 활발했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새롭게 발행된 ELW 시장의 상품의 기초 자산을 살펴보면 코스피 200 지수형 상품이 52종목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상장된 종목 대부분이 지수형 상품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그 종목 수가 적었던 그 11월 만기형 상품으로 다양한 행사 가격과 전환 비율로 상장됐습니다. 다음으로 개별 주식 ELW에서는요. 기아차, 우리금융,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그리고 신한지주 순으로 상장수가 많았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그 강세 속에서 기존의 현대차를 기초 자산으로 한 상품의 상장이 활발했는데요. 이번 주는 기아차를 기초 자산으로 한 상품의 상장수가 10종목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시장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되다 보니 매주 신규 상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금융과 신한지주 상품도 많은 종목이 상장됐습니다. 은행 부분의 경비 절감과 그리고 비은행 부분에서 즉 증권과 카드 등을 비롯해서 크게 이익이 개선되면서 그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훨씬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은행 업종 중에서 그 중에서도 대형 은행주의 신규 발행은 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발행 시장의 특징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흥미를 가지실 수 있는 부분, 한 주 동안에 어떠한 ELW 상품이 가장 높은 수익을 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행 시장 전체에서 상승률이 어차피 또 높은 그러한 ELW 상품에 대해서도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과연 이제 어떠한 종목 또 어떤 업종에서 수익률이 높게 형성이 됐는지 그 부분도 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한 주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지수형 상품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5개 종목을 살펴보면 모두 지수형 상품으로 물론 콜 상품으로 모두 만기가 8월이면서 일주일 동안의 LP의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진 상품으로 행사 가격이 195에서 205, 그러니까 즉 얕은 매 가격과 얕은 외 가격의 상품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초자산 움직임에 가장 민감하게 가격이 반응하는 행사가로 레버리지 수준도 모두 좀 다소 높은 종목이었습니다. 먼저 행사 가격이 200이면서 전환 비율이 100인 코스피 200 지수형 콜 상품이 한 주간
그 2,300만 주의 많은 거래량을 기록을 하면서 주간 수익률 156%를 기록을 하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한 주간 그 어떤 기초 자산의 ELW 거래가 집중되었는지 살펴보면요. 먼저 그 주 후반으로 갈수록 지수형 상품의 비중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한 주도 그 지수 상승의 무게가 실리면서 콜 비중이 60%로 풋 상품에 비해서 월등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풋과의 괴리가 좀 커지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주 마지막 날은 상승 분위기가 더욱 강화되면서 그 풋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그 지난 6월 중순까지만 해도 콜과 풋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가 된 모습과는 확연히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개별 주식 ELW를 살펴보면요. 지난주에 이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로 대형 IT 종목군과 그리고 신한지주를 기초 자산으로 한 콜 상품의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는 2분기 양호한 실적에 이어서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라는 전망에 힘입어 그 주중반 연중 최고치로 기록을 하면서 ELW 시장에서도 역시 거래가 집중된 모습이었고요. 그 신한지주는 그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다가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금요일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ELW 시장에서도 역시 높은 수익률과 거래가 집중되었던 한 주였습니다. 예, 이번 주 지수 상승이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상품별로의 수익률 기준에서는 지수 상품의 수익률이 두드러진 한 주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종목별 기준에서는 역시 시장을 견인했던 IT주들과 그리고 대형 은행주들의 상승률이 돋보였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의 선택 부분,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콜 상품에 이제 집중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장 전망이라든가 또 ELW 시장에 대한 흐름을 잘 이해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숙해지고 있는 ELW 시장에 대한 시장 분석 오늘 요만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시장 전망과 전략 부분 또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 대신증권의 박은정 대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ELW에 관련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사항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 게시판과 그리고 ELW 전문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방법보다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LW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세요? 와우넷의 ELW 전문 홈페이지로 오세요.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한 후에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ELW를 클릭하세요. ELW 전문 홈페이지는 알찬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LW 관련 다양한 메뉴로 구성, 실전 및 모의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출연진의 무료 생방송을 볼 수 있고요. ELW의 기초 상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성공 프로젝트 주식워런트 증권 ELW 방송을 코너별로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ELW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ELW 전문 홈페이지. ELW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ELW 전문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요. 보다 알찬 내용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ELW에 대한 궁금사항 토론방에 올려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은 동양종금증권 명유지점의 신명근 지점장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분의 궁금사항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려주신 분은 두문분출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유효 레버리지는 델타 곱하기 기어링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목이요. 이 공식은 알겠는데 델타는 워런트가 행사될 가능성, 기초자산 가격분의 워런트 가격 변화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어링은 무엇인가요? 정확한 의미와 기어링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공식 같은 게 있나요? 중요한 지표 같은데 자세히 설명된 교재가 없네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청자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 위에 이제 공식까지 적어주셨는데, 기어링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궁금사항으로 올려주셨습니다. 기어링에 대해서 먼저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일단 우선 그 질문상에서 그 유효 레버리지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 어떻게 좀 잘못된 표현이고요. 레버리지 또는 뭐 유효 기어링 비율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 기어링은 그 단순히 그 ERW 가격하고 그 기초자산 주식의 그 가격만을 비교한 수치인데요. 해당 ERW 가격에 대한 기초자산의 그 가격을 의미하는데요. 사실상 그 ERW 투자 시 그리 중요한 지표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기어링을 이용해서 구한 레버리지 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산출 공식은 기어링은 그 기초자산 가격을 ERW 가격을 전환비로 나눈 그 값으로 나눈 값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기어링 공식은 그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해당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한 ERW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몇 배의 비용을 수반하게 되는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어링이 9.5배라고 할 때 이것이 그 기초자산이 1호 움직일 때 그 ERW 가격이 9.5원 움직인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결국 레버리지를 의미하는 거죠. 일단 그 유효 기어링 또 혹은 뭐 이기어링 혹은 레버리지라고 사용을 하죠. 기초자산이 움직일 때 변화분을 나타내는 것이 레버리지라고 한다면 기어링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비율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적은 금액을 가지고 ERW를 투자하는 것이 같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뭐 이러한 그 공식 기준이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질문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구두상 그리고 설명상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실전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제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삼성전자 현재가가 만약 66만 원, 최근에 많이 상승했지만요. 66만 원으로 가정을 하고 그 삼성전자 콜 ERW 가격이 900원, 행사 가격은 74만 원, 델타는 0.31, 전환비율은 0.05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요. 여기서 그 기어링 비율은 그 아까 공식대로 구하게 되면 하면은 36.6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어링 비율은 36.6인데 레버리지는 델타 곱하기 기어링 비율이기 때문에 그 곱한 값이 11.3이 나옵니다. 그래서 즉 그 기어링 비율이 36.6인데요. 여기서 그 기어링 비율은 단순히 그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 한 주 가격이 그 ERW 가격이 36.6배라는 단지 그런 동적인, 죄송합니다. 정적인 개념의 그 의미입니다. 지금 단지 그 가격을 나눈 값이죠. 물론 여기서 ERW는 지금 그 삼성전자 한 주인데 아까 전환비율이 0.05였으니까 ERW 20주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단순히 나눈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좀 단순한 수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아까 말씀드린 11.3이었는데 이 레버리지는 삼성전자 주식이 1% 변동할 때 그 ERW 가격이 11.3% 변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레버리지는 기어링 비율에 비해서는 동적인 개념으로서 민감도를 나타내는 그 유용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어링과 이기어링, 유효 기어링의 차이 부분을 다시 한번 뚜렷하게 들어봤습니다. 일단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자세히 알고 계실 텐데요. 기어링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 부분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 참여자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레버리지 효과를 보고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요. 기어링이 뭐 그렇게 중요한 지표가 아니다 할지라도 뭐 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 범위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그 깊은 외가격의 그 행사 가격을 갖고 있는 ERW 경우에는 그 낮은 ERW 가격 때문에 그 기어링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까 그 기어링 비율 공식에서 분모에서 그 ERW 가격이 있기 때문에 ERW 가격이 낮으면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기어링 비율은 높아지겠죠.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그 기어링 비율이 뭐 몇백 배, 어떤 거는 뭐 2000배까지도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높은 그 기어링의 ERW 종목을 좀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그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깊은 외곽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착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잔존일수가 지금 17일 남아 있고요. 현재 가격은 70원, 행사 가격은 210 지수고요. 그 다음에 유효 기어링 비율, 레버리지가 39.95, 델타는 0.14, 기어링은 283.59, 상당히 높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은 그 행사 가격이 그 198에서 210이 되려면 한 12포인트 정도가 더 올라야 되는데요. 다만 잔존일수가 17밖에 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주 짧은 이 17일 안에 지수가 급등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급등을 해야만이 이 레버리지 1% 변동할 때 근 40%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 대박이 나겠죠. 이럴 경우에는 급등할 경우는. 다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만기에 이 ELW 종목에 투자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액 손실 볼 위험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즉 기어링 비율 283.59는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지수의 경우에는 잔존일수 30일만이 되어도 그 LP의 유동성 공급이 되기 때문에 최종 거래일 전까지 보유하지 않고 매우 그 큰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그 기회와 위험을 누리고 싶은 투자자라면 단기 매매는 하루에 단기 매매는 가능하겠죠. 다만 그만큼 위험 노출도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가들은 이런 종목은 좀 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어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린다면 기어링 수치가 큰 상품일수록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의 리스크, 위험 부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ELW 투자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 성향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더라도 아무래도 기어링 비율이 조금 낮은 상품 쪽에 선호도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질문 기어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두 번째 질문 역시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김수성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제목은 델타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ELW를 매매할 때 델타가 유용한 지표라고 들었는데요. 델타의 특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델타라는 것은 지표 중에서 자주 듣는 그러한 지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 중요도 부분도 자주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델타에 대한 전반적인 그 틀부터 좀 먼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델타는 그 기초사상 가격이 이런 변화할 때 해당 옵션 가격이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그 ELW 시장에서의 그 델타는 기초사상 가격이 한 단위 변화할 때 그 해당 ELW 그 가격이 변화하는 비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 기초자산 가격 변화에 대한 ELW 가격 변화율인데요. 그 공식은 ELW 가격 변화는 그 델타, 이제 ELW 델타 경우는 전환 비율이 있기 때문에요. 그 델타에다 전환 비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ELW 델타 곱하기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를 하게 되면 기초자산 가격 변화에 따른 ELW 가격 변화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조건들이 다 비슷하다면 델타가 큰 종목일수록 기초자산 움직임에 따라서 좀 더 탄력적으로 ELW 가격이 변화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델타 가격의 중요성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좀 더 이제 깊은 내용들은 역시 ELW 전문 홈페이지에서도 또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시간에서 이제 설명해 주신 내용은 일단 델타 가격 자체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됐을 때 옵션 가격의 변동폭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리고 델타 가격이 높을수록 옵션 가격의 민감도 역시도 확대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전체적인 포괄적인 답변을 일단 먼저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델타의 포괄적인 개념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가 되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고 또 실전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부분도 또 예를 들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델타의 특성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콜의 델타 값은 0에서 1, 풋의 델타 값은 마이너스 1에서 0의 범위 내에서 수치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특성은 그 델타 값은 그리고 그 등 가격일 때 델타 값은 0.5이고요. 콜의 경우에 그 깊은 내각일수록 1에 가까워지고 풋의 경우에는 또 깊은 내각일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집니다. 그 깊은 내가격 ELW는 전환 비율을 1을 가정했을 경우에 그 기초자산 가격이 1원 움직일 때
ELW 가격이 1원 움직인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는 깊은 내가격일수록 옵션으로서의 그 성격은 사라지고 기초자산인 주식에 투자했을 때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 깊은 외가격일수록 델타값은 0에 가까워지는데요. 즉, 그 ELW 가격이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가격 종목의 경우에는 ELW 가격이 싸기 때문에 큰 레버리지 효과를 갖지만 그 기초자산 움직임에 대한 민감도가 작음으로써 그 기초자산의 움직임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될 때만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그 델타의 세 번째 특성은요, 델타는 고정된 값이 아니고 특정한 순간의 값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 그리고 변동성의 변화, 그리고 잔존기간 등의 그 가격 결정 변수가 변화할 때 그 값도 시시각각 변하게 됩니다. 네 번째 특성은요, 그 델타는 ELW가 내가격이 되는 통계적 확률로서 만기에 해당 ELW 종목이 행사될 가능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델타가 예를 들어서 0.5라면 ELW가 내가격이 될 확률이 50%, 즉 현재 시점에서 만기에 ELW가 행사될 가능성이 50%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델타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알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그러한 지표인지는 잘 모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네 가지 특성으로 아주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만약에 잘 못 들으셨다 하시면은요, ELW 전문 홈페이지에서 녹화 방송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방송 항상 더 청취하시면서 좋은 내용 기준으로 공부 많이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오늘 두 가지 질문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답을 다 들어봤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 동양증권증권 신명근 시점장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트자증권 조규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ELW 손익구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왜 ELW를 투자하는지, 그리고 그 투자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LW의 가장 큰 매력은 레버리지 효과인데요. 실제로 ELW를 매수했을 경우 주식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보입니다.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ELW 투자자가 시장에서 레버리지가 3배짜리 포스코 콜 ELW를 매수했다고 가정한다면 포스코 주식이 5% 오를 경우에 레버리지를 곱하면 되죠. 곱하기 3 하게 되면 15% ELW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스코 주식이 10% 올라갈 경우에는 곱하기 3 하면 30% 상승하게 되죠. ELW가. 반대로 하락할 경우에는 5% 하락할 경우에는 반대로 15% 손실이 발생하고요. 이론상 레버리지는 이런 의미인데요. 실전에서는 꼭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초자산의 움직임, 변동성, 그리고 시간 가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레버리지는 변합니다. 그렇지만 ELW 가격은 일반적으로 주가보다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ELW의 두 번째 매력은 ELW를 이용해서 다양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먼저 ELW를 이용한 현금화 전략이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ELW를 매수함으로써 주식 매수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이 필요한데 주식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싶다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콜 ELW를 매수하면 됩니다. 이 전략을 활용한다면 투자자는 주식에 묶인 자금을 매도하여 같은 규모의 주식 포지션을 유지할 수가 있고 확보된 현금으로 다른 자산에 투자한다거나 이 자금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 포지션에 대한 ELW 매수 계약수를 계산해보면 ELW 델타를 이용하는데요. 칠판 한번 보겠습니다. ELW 매수 계약수 곱하기 델타 곱하기 전환 비율이 바로 보유 주식수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ELW 종목이 델타가 0.5이고 전환 비율이 0.5인 ELW가 있다면
1000주를 매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0주 곱하기 0.5 곱하기 0.5 하면 250주가 나옵니다. 즉 이 말은 ELW 1000주를 매수해서 주식을 250주 매수한 효과와 동일한 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ELW 종목이 1000원 이하의 저가 상품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비싼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포트폴리오 해칭 전략이 있습니다. 기존 주식 보유분을 하락장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특정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시장의 하락이 걱정되는 투자자는 주식을 매도하는 대신에 Put ELW를 매수합니다. 이럴 경우에 주식이 하락하게 되면 Put ELW에서 발생하는 수익 부분이 주식의 보유 손실을 상쇄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상과 반대로 대상 주식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는 매수한 Put ELW를 손실을 보게 되지만 매수 금액만큼 손실이 제한되어 있어서 주식 상승분에 대한 수익은 유지하게 됩니다. 이 전략을 통해서 투자자는 주식 보유를 유지하면서도 주가 하락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지수 하락장에서 변동성을 이용해서 Put ELW를 적극적으로 매매함으로써 오히려 더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LW의 거래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주식과 동일한 매매 제도로 편의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주식 계좌에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어서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 비용이 낮다는 것입니다. ELW는 거래세가 없으므로 주식 매매보다 거래 비용이 적게 듭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증거금, 즉 마진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파생상품 투자의 가장 큰 위험은 투자한 금액 이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 추가 증거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ELW는 추가 증거금 적립 의무가 없습니다. ELW 투자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해가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ELW 투자 시 투기적인 거래가 아닌 전체 자산에서 비중으로서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ELW 가치를 결정하는 변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조규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8월 증시와 다음 주 증시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망과 전략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은 골든브리지 투자증권 리서치팀의 이상준 센터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의 강세도 굉장합니다. 오래간만에 또 삼성전자 주축이 돼서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의 70만원 안착 부분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이 부분부터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대단합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사실상 뭐 자동차, IT는 뭐 못 간다 이런 얘기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세계죠. 자동차, IT, 은행. 은행까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지금 올해 들어서는 특히 뭐 3월 이후부터 해서는 더 강하게 뭐 자동차, IT,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사상 최대 고점하고 이제 거의 뭐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70만 원에 대한 그 안착, 그 부분에 대한 의미와 또 향후엔 또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 가지 하여간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거 여담입니다만 뭐 그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 100만 원 나오면 상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는 나온 건 못 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72만 원대까지 올라갔고요. 또 사상 최고가가 76만 원대거든요. 상당히 지금 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뭐 코스피가 최근에 급등했다고는 하지만
사상 최고점이랑 비교하면 아직 한참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랑 비교해 볼 때도 삼성전자가 너무 과도하게 삼성전자만 오른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리고요. 네.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부분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그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네. 지금 한 13% 정도 되거든요. 네. 올라왔어요. 네. 차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10%대 위로 올라온 게 이제 그 99년부터 올라왔고요. 네. 2000년부터 한번 이렇게 좀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을 살펴봤는데 점선으로 표시를 했죠. 예, 예, 예. 이게 이제 요 틀 안에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밑으로도 위로도 약간은 예. 이제 그 상하 버블이 있었다고 보고 예. 요 틀이 한 11%에서 한 19%이 예. 정도에서 움직였고 요 기간 평균을 좀 해보니까 한 15%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시가총액 비중상으로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결코 높지는 않다. 네. 이런 뭐 결론은 나올 수 있겠죠? 일단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004년 뭐 제가 기억하는 건 2004년 4월 달에 아까 표에서 보신 것처럼 가장 높았는데 네. 그때 뭐 제 기억에도 IT주들의 전체적인 시가총액 비중이 한 32%인가요? 예, 그렇죠. 예,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요번에 삼성전자가 올라올 때 여타 뭐 IT 종목군들도 같이 좀 많이 올라와준 부분이 있나요? 뭐 같이 동반해서 올라왔는데 예, 예. 이제 이 IT주 강세가 그 시가총액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아,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이유는 2000% 돌파할 당시에 예. 세 파트만 못 올라 아까 서두 말씀하셨는데 IT, 금융, 자동차, 예. 이쪽은 못 올라가고 대신 이거를 대체했던 것들이 중국 관련주, 예, 이제 조선업종이죠. 예. 이러면서 시가총액 비중이 급속히 낮아졌었거든요. 예. 비중상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무리한 수준은 아니다. 예, 예. 이제 두 번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예, 예.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사상 최고가가 76만 원인데 72만 원까지 왔다. 고점을 돌파할 만한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겠는가? 그렇죠. 이 그게 부분을 중요하겠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예. 없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사실 뭐 이 차트에선 빠졌는데 2004년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예. 영업이익이 뭐 1조 이상씩 나고 막 이랬던 시절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 지금 올해 컨센서스는 삼성전자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제 연결하지 않은 회사 단독 실적 기준으로 예. 한 5조 원 내외 정도의 영업이익이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예. 이 수치는 연초보다 많이 높아진 거고요. 예. 특히 이제 작년이 4조 1천억 원 정도 나왔으니까 그거에 비해서도 많이 높아졌는데 예. 차트를 이제 막대 그래프로 그려진 부분이 영업이익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 예.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높진 않거든요. 그러네요. 사상 최고치까지 갈 정도로 이 정도로 저희 업황이 호전된다든지 예. 실적이 좋아질 것인지 더더군다나 지금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호전되고는 있지만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전 해소된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재 퍼포먼스 가지고 고점을 돌파한다. 이거는 약간 좀 무리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렇게 삼성전자가 굉장히 쉽게 막 올라가는데 예.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급등을 하니까 뭐 기관 투자가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는 공포심이 쫓아가지 못할 가격이 돼버렸어요. 네. 반면에 삼성전자가 장을 계속 끌어주면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스피를 비트를 해야 되는데 네. 일정 부분을 편입을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지금 매도를 하지 못할 입장이거든요. 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게 이제 외국인인데 네. 목요일날 장 종반 흐름만 이렇게 살펴볼 때도 종반 동시효과 때 네.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네, 예. 삼성전자 종가에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네. 요인들이 어떤 수급상의 요인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펀더멘탈 요인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영업 실적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다소 조금 예전에 사상 최대치 실적 대비해서는 좀 못 미치는 부분들. 네. 오히려 이제 수급 부분에 의해서 이제 견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다소 조금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예. 뭐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고요. 예. 어쨌든 지금 오버슈팅 분위기인데 외국인들이 뭐 언제까지 살지는 좀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좀 어떤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수급에 의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진짜 업황도 IT가 좋았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체 IT도 다 움직여줬고 특히 이제 개인들께서 선호하시는 부품업체들 예.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어느 정도는 뭐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이제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네. 5월 달에 정점 찍고선 고정가격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그 밑으로 약간 살짝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근데 근본적으로 좀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계속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로만 봐야지 다른 어떤 그 반도체를 업황이 좋아지면서 뭐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건 좀 무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그 또 한 가지 삼성전자가 2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나온 게 네. LED TV가 상당히 선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네, 네. 이제 그 대부분 간과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좀 미국에서도 뭐 LED TV가 뭐 그 삼성전자 90% 이상 뭐 차지하고 있다고 뭐 이런 얘기가 네.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반도체 업황이랑 삼성전자 주가 자체를 그 같은 그 동일선상에서 놓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삼성전자 관련된 또 IT주들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그리고 최근의 흐름에 있어서 조금 개인 투자가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순환매성의 흐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놓고 보면은 이 순환매성의 흐름이 또 대형주 위주에서 또 많이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순환매성의 흐름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제 향후의 전망 부분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주가 뭐 처음에 올라왔고, 예. 삼성전자가 뭐 실적 예고하면서 IT 쪽으로 이제 무게중심이 실리더니, 잇따라서 철강 쪽이 움직이고, 예. 그다음에 뭐, 안 움직이던 조선까지 움직이고, 예. 운송 관련주가 움직이고, 경기 민감한, 예. 거기다 이제 뭐, 하도 안 움직였던 화학주도 움직이고, 네.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증권주가 또 급등하고, 네. 이런 식으로 매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보면은 상승 종목 수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등락 주선이라고 그러는 ADL도 7월 중순부터 뚜렷하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환매는 순환매인데 중소형주 쪽은 좀 계속 소외를 받는 대형주 내에서의 순환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만 올라가는 거죠. 그럼 지수만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내 종목은 좀 덜 오르고. 예, 좀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그런 현상이 좀 더 지속될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예. 좀 차트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대형주하고 중소형주의 상대 강도를 살펴본 것인데 네. 연초를 이제 둘 다 100으로 놓고요. 네. 이제 뭐 살펴보면은 지금 제일 밑에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대형주입니다. 네. 아직도 가격상으로 중소형주보다 메리트가 있죠. 아, 그러네요. 이제 누차 말씀드렸었는데 네. 올해 지금 3월달, 4월달 개인 주도의 종목 장세가 너무나 과하게 전개됐었습니다. 이런 데 대한 반작용적 성격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어쨌든 요 차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아직도 대형주 중심으로 장세가 전개될 여지가 아직도 남아있다. 뭐 네. 이런 결론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단 뭐 그거를 또 역설적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뭐 소형주가 꺾여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대형주가 올라가게 되면은 지수는 또 어차피 또 지수가 또 이제 올라가는 예, 거죠. 올라가는 예, 그런 예, 효과를 또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일단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이 괴리,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괴리죠. 대형주는 올라가는데 중소형주는 못 올라가고. 그래서 개인 투자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 계속해서 지속이 될지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그 전망치 부분은 또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또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 손해를 많이 보는 그 상황이죠. 예. 오히려 지금 7월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손해본 종목도 많이 들고 계세요. 아, 그렇습니까? 뭐 목요일 같은 장에도 시장이 급등했는데 예. 뭐 신용 이용하시는 분이 담보 부족이 나왔다는 얘기도 들리고 아,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 흐름이랑 상당히 좀 거꾸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예. 7월 중에 외국인과 국내 기관 개인 각각 이제 그 주체별로 예. 신무수 상위 10종목들을 이제 그 평균 등락률을 좀 살펴봤어요. 예. 그러니까 왼쪽이 이제 상위 5종목이고 오른쪽이 예. 그 상위 10종목이고 외국인들이 제일 높고 예. 국내 기관도 상위 5종목이나 상위 10종목이나 전부 20%가 넘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산 종목들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전체 시장의 평균이죠? 산 종목들 평균. 예, 신매수 종목들 평균. 예. 그러니까 뭐 주로 어떤 종목 샀냐면은 여기 이제 제가 직접 갖고 나오진 않았는데 예. 외국인들은 뭐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샀고 국대형주 금융주 사고 예. 그다음에 국내 기관들도 뭐 금융주, 뭐 네. 하이닉스 최근에는 이제 현대차 같은 종목도 많이 사고요. 예. 그러니까 뭐 개인 투자자들은 산 종목들이 NC소프트, 예. SK에너지 7월 중에서 오히려 대형주면서도 약세를 보였던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을 갖고 있는데요. 자, 근데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은 예.
지금 예탁금이 슬금슬금 올라와서 지금 15조 원대 육박했습니다. 예. 7월 들어서만 2조 원이 늘어났는데요. 네. 근데 7월 중에 개인 투자자들이 4조 원 주식을 매도했어요. 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실질적으로는 개인들은 돈을 예. 이 소외당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약해지니까 돈이 이제 나간 겁니다. 네, 예. 근데 이 돈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겠느냐? 네. 지수가 지금 1550인데 여기서 다시 뭐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거는 좀 상당히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다른 차트 하나 좀 살펴볼 텐데, 네.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요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부분은 이제 월별 일평균 거래 대금을 나타낸 것이고, 네. 선으로 나타낸 게 이제 그 주체별 거래 비중인데, 네. 제일 위에 노란 선이 이제 그 개인 투자자입니다. 네, 예. 개인 투자자 비중이 그 4월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죠. 네, 7월에도 여전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돈도 빠져나가고 개인 네. 투자자들의 장세 지배력이 굉장히 악화된 겁니다. 네. 그 반면에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외국인들의 비중은 여기는 워낙 그 수치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변동이 크지 않은 걸로 나오는데 4월부터 꾸준히 일어나고 있어요. 4월 그 저점으로 해갖고요. 그 어떤 이런 그 수급상의 지배력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예. 여전히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장세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 개인 투자자들의 소외 현상도 안타깝지만 조금 더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리된 내용은 3월 이후에 5월 달까지 해서는 이제 개인들의 화려한 또 종목 장세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지수를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키게 되면서 외국인들과 특히 또 기관들이 선호하는 극대형주 위주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는 당분간은 개인 선호주들이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할 것 같다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전략 부분을 다소 또 수정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 관련해서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 산업활동 동향에 대한 그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쉽게 좀 해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31일 금요일 날 이제 그 통계청의 6월 산업활동 동향 자료가 발표됐는데요. 네. 제가 6월 지표까지는 그리고 7월 지표까지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역시 예상대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생산이라든지 소비라든지 또 이제 그 투자라든지 네. 전월 대비로는 전부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특히 이제 생산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비도 감소폭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네. 소비 관련해서는 전년 동월에서 지금 플러스를 나타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예, YOY 대비해서 플러스를 나타냈는데 네. 이유는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 6월달에 자동차 관련해서도 그렇고. 자동차를 구매할 때 네. 저희가 세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네, 예. 일시적인 좀 그런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감안해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경기 종합지수도 여전히 좋습니다. 네.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좋고 네. 경기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가 네. 지금 6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대단하네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수요가 늘어날 것인지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지 그렇죠.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고 순환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차트는 다음 달 7월 달 산업활동 동향 나왔을 때도 다시 한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계속 추적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예. 이제 그 기간은 2008년 1월부터 네. 2009년 6월까지 이렇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죠. 네, 예. 이게 특성이 항상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요 가운데 사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 가면은 둔화를 보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회복 국면으로 봅니다. 네, 예. 근데 지금 분명히 오른쪽으로 넘어왔죠? 네, 예, 그러네요. 근데 5월달 상황이 네. 좌하향이에요. 네, 예. 좌하향은 뭐냐면은 출하도 줄어들면서 재고도 같이 줄어드는. 네. 근데 재고가 더 빠르게 줄어드는. 네, 밑으로 꺾였다는 얘기는. 예. 이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우하향이 돼버렸죠. 네, 예. 이거는 출하는 늘어나는데 정확히는 출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플러스가 아니니까 예. 감소 폭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예. 반면에 이 재고는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재고 감소는 더 빠르게 이루어졌다. 네. 재고 조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은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든지 예. 아니면은 우상향으로 가야 됩니다. 네. 우상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네. 출하가 늘어나고 동시에 이제 재고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예, 가야 예.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을 늘린다는 얘기인데요. 예. 생산을 늘리려면 수요가 뒷받침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다. 만약에 이쪽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본격적으로 잡힌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로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예. 저는 아직까지는 확인은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지표를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네, 일단 지표 부분, 앞서 이제 설명해 주신 내용은 어찌됐건 표면상으로 나오는 지표들,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지수대 감안했을 때는 월등하게 지금의 지표를 더 우리가 내동적으로 이제 볼 상황이 아닌 조금 더 확인하면서 접근을 해도 절대 시장에 늦지 않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8월 달에 대한 전망, 그리고 8월 첫째 주에 대한 전망, 그리고 전략 부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2주 전부터 해서 제가 한번 뒤져봤습니다. 오늘 또 증권주들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2주 전에 저점 대비해서 증권 업종의 상승률이 10% 이상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 2주 전부터 증권 업종 좋다 해서서 시청하신 분들도 또 수익을 많이 내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8월에 어떻게 시장을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어떤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지 전망과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증권업종도 이제는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지금 올라가는 업종 추경 매수에서는 실익이 없는 장이에요. 순환매가 나타나는 예. 장이니까요. 저는 이제 8월 장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는 오버슈팅.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 높은 상승 장세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외국인들이 워낙 주도하니까 사실 여기서 시장이 급락할 개연성 별로 낮아 보입니다. 예. 예. 근데도 지금 종목을 선택하는 데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수반할 그렇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증시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예. 그 탄력적으로 많이 올라온 데에는 글로벌 증시가 이제 동반 강세를 보였던 데도 원인이 있겠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월 초에는 지표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예. 두 가지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예. 우선 월요일 날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미국에서요. 예, 예. 제가 이제 이상하게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다 좋은데 설문 지표들이, 서베이 지표들이 나빠지기 시작한다. 네. 그래서 미시건대나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꺾였고, 네.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꺾였고, 네. 여기서 ISM 제조업 지수가 다시 꺾인다 그러면은 이거 상당히 돈의 그런 수준으로 봐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는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제가 되는 고용 지표가 금요일 날 발표됩니다. 지금 실업률보다는 항상 영향을 주는 게 신규 취업 착수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이제 주목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세 흐름은 철저하게 대형주 위주의 순환매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업종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추격 매수를 하면은 좀 실익이 없어지는 장입니다. 오히려 일정 부분 상승한 이후에 크게 빠지지 않고 횡보하고 있는 업종이나 상대적으로 못 오른 업종 이런 종목을 이런 업종들을 찾아가면서 그것도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될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중요한 지표부터 먼저 확인을 하자. 첫 번째로는 이제 첫 거래일, 매월 첫 거래일 날 나오는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한 확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용 지표죠. 그 중에서 이제 취업자 수에 대한 확인을 꼭 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는 2주 전에는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한 발짝 다소 물러서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형주 위주에서의 순환매성 흐름에 잘 편승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건승하시고요. 8월 달에도 역시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 골든브리지 투자증권의 이상준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도 준비한 내용 다 보내드렸습니다. 내용 부분에 있어서 보다 알찬 내용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가시기보다는 보다 계획적이고 그리고 또 공부를 조금 더 해나가시면서 접근하시는 시청자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